어, 지난 시간까지, 어제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그 K-민즈라고 하는 그 비지도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차원 축소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뭔가 좀 시각적인 내용으로 먼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거에 걸리게 돼요. 많은 경우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훈련 샘플들이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보면은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784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특성의 개수가 784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과일 이미지 보셨죠? 과일 이미지는 가로 세로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성의 개수가 10,000개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 이미지를 보면 그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픽셀 크기의 이미지는 그렇게 큰 이미지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는 그 사진을 보면 요즘 뭐 4K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수백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도 그렇고, 음성 데이터도 그렇고, 텍스트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런 그 하나의 샘플이 정말 수백, 수천, 수백만 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훈련의 속도가 느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때, 훈련 세트로 훈련을 시킬 때 훈련 속도가 느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솔루션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방법이 차원을 좀 축소를 해보자.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특성의 개수를 뭐 수백, 수천 개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뭐 예를 들면 수십 개 정도로 어, 좀 줄였을 때, 어, 그럴 때에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훈련의 속도는 좋아질 텐데, 훈련의 속도가 빠르면서도 그 좋은 효과를 주는, 분류 같으면 좋은 정확도, 그 다음에 회귀 같으면은 알투 스코어, 결정 개수, 좋은 결정 개수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차원을 먼저 축소를 해놓고 훈련을 시키는 게 더 좋겠죠. 예, 예. 물론 모든 특성을 다 사용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점수를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정확도나 비슷한 결정 개수를 주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인데 더 빠르게 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으로 크게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과 매니폴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PCA,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3차원 블럭이 있어요. 자, 3차원 블럭이 있는데, 이 3차원 블럭을요, 3차원 블럭은 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축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 3차원의 어떤 객체를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그냥 똑바로, 그냥 위에서. 요즘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유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럴 나이가 아닌가요? 나, 요즘 어린아이들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사진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 대고 찍던데. 이거 그거예요. 그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사진 대고 찍으면, 요렇게만 보이겠죠? 이렇게만. 그죠? 이게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보이는 거예요? 2차원 데이터로 보이는 거죠. 그죠? 음. 만약에 이런 블록을 이쪽에서 본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본다고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이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 네모밖에 안 보이겠죠. 이 점선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요만큼만 있고 이쪽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만 보이겠죠. 이렇게만 보일 거고 이거를 밑에서 본다 그러면 밑에서 본다 그러면 요렇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그 어떤 그 3차원의 객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3차원의 객체를 2D로 바꿀 수 있다. 이 개념이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투영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 건물 설계도를 그릴 때에도 이렇게 입체로 건물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지만 각각의 평면도라고 하는 걸 그리잖아요. 그죠? 그 평면도의 개념이에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다. 어, 여러 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3차원에 있는 어떤 샘플이에요. 좌표축이 여기 x1 방향이 있고, 그죠? x2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x3 방향이 있죠. 좌표축이 3개가 있으니까, 3차원 데이터입니다. 3차원 데이터고, 높낮이가 다 있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파란색 샘플이 있고, 뭐, 검은색 샘플이 있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의 개수가 3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랭스, 위드스, 뭐 그 다음에 뭐 하이트,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점 하나가 어, 첫 번째 좌표가 x1 좌표가 랭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좌표는 위드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좌표는 하이트가 되는 거겠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어떤 이런 세 가지 길이를 갖는 어떤 데이터 하나가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를 평면에다가, 이 임의의 평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의 평면. 물론, 여기 있는 x1이라고 하는 좌표축과 x2라고 하는 좌표축으로, 여기로 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좌표축을,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임의의 평면을 하나 잡아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임의의 평면을 잡아서 그 평면으로 투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방향으로든 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투영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원 공간 안에 있었던 녀석들이 이렇게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킬 때에는 특성이 몇 개만 갖는 Z1과 Z2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만 갖는 데이터셋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투영을 이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투영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투영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것도 3차원 공간이에요. 분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고, 뭐,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자, 어떻게 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예측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고, 나쁜 예측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3차원 데이터를요. 여기에 있는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투영을 했어요. 투영을 했는데, 좌표축을 어디로 잡았냐면, 좌표축을 X, 요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1 방향이 있고요. 다시 그릴까요? 네. 이쪽으로 X1 방향이 있죠. X1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X2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평면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평면으로 모든 점들을 이렇게 투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투영을 했더니 좌표축은 X1, X2만 살아남았죠. 어, 높낮이가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높낮이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렸고, 자, 이렇게 투영을 하니까,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도 여기로 투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황색도 여기에 투영이 될 거고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그 검은색도 이쪽으로 투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느 면으로 어떤 면으로 프로젝션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한 경우에는 분류를 하기가 조금 까다롭겠죠. 그죠?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 뭐 K-민즈를 사용한다거나 그 K-네이버를 사용한다거나 뭐 SVM을 사용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다거나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기가 조금 힘든 모습으로 투영이 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선형 평면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면, 어, 자, 얘를 펼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롤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려 있는 녀석을 펼친 거예요. 얘는 쭉 하고 펼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투영의 단점은, 다시 앞으로 좀 갈게요. 투영의 단점은 뭐냐면, 선형 데이터들인 경우에는, 어, 투영만으로도 차원을 축소해서 좋은 결과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 그림이 더 적당하겠군요. 음. 얘네들은 비선형 데이터들처럼 보이지만 어떤 평면을 잡아서 그 평면의 수직인 위치로 투영을 하게 되면 요렇게 그 예쁜 모양으로 그 데이터들을 차원을 축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그 뭐 회귀 방정식을 만든다거나 분류 방정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는데 이런 비선형적인 그런 그 데이터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단순하게 투영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평면이 있으면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어, 내린다는 얘기예요. 내리거나 올린다는 얘기예요.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평면을 잡든 뭐 이런 평면을 잡든 이런 평면을 잡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이런 평면을 잡든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션의 단점은 비선형 데이터들인 경우에는
차원 축소를 했을 때 그 훈련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매니폴드 학습 방법은 비선형적인 데이터들을 그 펼치는 방법이에요. 얘네들을 이런 그 이렇게 롤케이크 모양으로 말려 있는 거를 쭉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펼친다. 매니폴드 학습 방법은 저희는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은 다루진 않을 건데, 이런 매니폴드 학습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비선형 데이터들, 네, 비선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선형적인 데이터들로, 이거 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한쪽 방향으로 검은색,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비선형 데이터들을 선형 데이터로 차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매니폴드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비선형 데이터들, 이렇게 얘도 쭉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쭉 펼친다. 이렇게 쭉 펼쳤더니 어떻게 돼요? 위쪽, 아래쪽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이렇게 펼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펼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옅은 녹색, 짙은 녹색, 옅은 녹색, 짙은 녹색, 이렇게 구분이 확연하게 되죠. 예, 이렇게 비선형적인 데이터들을 다룰 때 매니폴드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런에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서나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다룰 거는 투영을 하는 방법, 프로젝션을 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젝션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어, 사이클런에서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해볼 거예요. 어, 어, 보통 PCA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PCA는요, 프린시펄, 주요한, 이런 거죠. 컴포넌트, 요소, 성분, 이런 뜻이죠. 애널리시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주, 성분, 성분, 그 다음에 분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주성분 분석은요, 어, 자, 여기서는 지금 2차원 데이터예요. 아마 이거랑 비슷한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있을 텐데, 지금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니까 2차원 평면상에다가 그릴 수 있겠죠. 그 좌표들을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엠리스트에서의 꽃잎의 길이. 그다음에 엠리스트가 아니라 그 뭐예요? 붓꽃, 아이리스에서의 그 꽃잎의 길이, 뭐 꽃잎의 너비, 위드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변수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좌표축은 요렇게 수학에서 여러분들 좌표축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죠. 예.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리는데 음, 원래 좌표축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선으로 이렇게 좌표축이 있어요. 좌표축이 있는데 얘네들을 새로운 좌표축으로 일종의 변환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좌표축을 회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운 좌표축을 잡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좌표축들을 어떻게
새로운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여기 데이터들이 있겠죠. 우선 그 x1 방향으로, x1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여기 있는 점 볼까요? 여기 있는 점을 보면 점의 좌표가 뭐예요? 예, 뭐, 대략 한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고, 뭐, 대략 마이너스 0.6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X좌표의 평균들, Y좌표의 평균들, 이렇게 평균들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평균을 계산하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값에서, I 번째 원소가 있겠죠. 실제 값에서 그 평균을 뺀, 이게 레지듀얼이라고, 혹은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 있고, 얘를 제곱을 하죠. 이런 샘플들이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겠죠.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있겠죠. 걔네들을 다 더하죠. 걔네들을 다 더하고 이거를 그 개수로 나눠주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분산이라고 얘기하죠. 분산. 그죠? 네. 분산이 가장 크도록 만드는 좌표축을 찾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투영을 했을 때, 데이터들을 했을 때 분산이 가장 큰 좌표축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X1이라고 하는 축으로 프로젝션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샘플 개수만큼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에 점들이 쭉 있겠죠. 그죠? 맞아요? 어. 그럼 2차원 데이터가 1차원 데이터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있는 2차원 데이터를 X1이라고 하는 축으로 전부 다 투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1차원 데이터로 바뀌었죠. 1차원 데이터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 1차원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N개가 있을 거예요. 어, 걔네들에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에서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축의 그 분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러면은 X2라고 하는 방향. 자, 이쪽 방향으로도 얘네들을 이렇게 투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원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1차원 데이터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실제 값들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림에서는 X1 방향에서의 분산이 클까요? X2 방향에서의 분산이 클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X1 방향은요, 여기 뭐 대략 마이너스 1.1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1.1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맞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X2라고 하는 좌표축 방향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점들이 위치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분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0.9부터 플러스 0.9까지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했을 때 X1 방향의 분산이 커요? X2 방향의 분산이 커요? X1 방향의 분산이 크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축 말고 다른 좌표축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좌표축을 잡아서 그 좌표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 분산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점선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으로 데이터들을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게 투영, 프로젝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분산이, 이렇게 해서 분산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분산이 될 거,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 PC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좌표축을 찾았을 때 분산이 가장 크겠느냐 그 좌표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표축으로 투영했을 때 분산이 제일 크겠느냐 이런 좌표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 분산이 가장 크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정답이 있지만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투영을 했을 때 분산이 가장 크겠느냐 지금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투영을 했을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들이 분산되어져 있어요. 그럼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해 보면 여기에 분산이 가장 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좌표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좌표축을 기존에 있었던 X1, X2라고 하는 좌표축 대신에 C1이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축을 찾으면 근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 분산이 가장 크도록 투영 프로젝션을 했을 때 샘플들의 분산이 가장 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축 하나를 딱 찾아요. 축 하나를 찾았으면 두 번째 축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 축의 수직 방향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축은요, 분산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축은 분산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산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분산되어져 있는 축을 하나 찾고요. 축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 축의 수직인 직선들 중에서 두 번째 축을 잡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축은 요거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직인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3차원이면은 달라요. 그죠? 네. 3차원은, 3차원은 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축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 축하고 이쪽 축도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축하고 이쪽도 서로 수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차원인 경우에는 주성분을 하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직인 다른 축은 이런 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축일 수도 있어요. 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데이터들을 투영을 했을 때 분산이 가장 크도록 첫 번째 축 하나를 먼저 잡고 첫 번째 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는 그 첫 번째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두 번째로 분산이 크도록 만들어주는 축을 찾는다. 근데 2차원이면은 축은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축이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3차원인 경우에는 다르겠죠. 3차원인 경우에는 이쪽 평면으로도 수직인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축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찾은 축에 대해서 수직인 두 개의 방향들 중에서 두 번째로 분산이 큰 녀석을 두 번째 좌표축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종의
회전을 시키는 거죠. 좌표축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좌표축이 얘를 요렇게 돌려보세요. 요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좌표축을 회전해서 그 회전한 좌표축의 좌표들로 데이터를 어,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데이터를 훈련시킬 때요. 데이터를 훈련시킬 때 나중에 저희가 예제로도 살펴볼 거지만 원래 2차원 데이터면 특성 두 개를 다 사용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어, 이 C1이라고 하는 축으로 이 좌표 1차원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을 시켜도 비슷한 효과 내지는 더 좋은 뭐 정확도를 갖는 그런 훈련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원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차원 축소의 개념입니다. 우리 아이리스 할 때, 아이리스는 몇 차원 데이터였었죠? 아이리스 데이터는. 샘플은 50개씩 있었죠. 150개가 있었고, 샘플은 150개가 있었고, 특성이 몇 개가 있었어요? 특성이 4개가 있었죠.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이렇게 4개가, 특성이 4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4차원 데이터란 얘기예요. 4차원 데이터. 어, 그 배열에서의 차원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몇 차원 데이터냐, 요 차원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어,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몇 차원, 행과 열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2차원. 그죠? 근데 그 하나의 샘플이 몇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는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샘플 하나를 좌표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리겠다라고 하면 몇 차원 공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4차원 공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냥 강제로 나눴죠. 강제로 나눠가지고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의 너비만 계산해서 생각해서 이 축을 뭐 세펄 랭스 뭐 이쪽은 세펄 위드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에다 그렸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투영인 거예요. 데이터를 그쪽 축으로만 이렇게 내려버린 거죠. 4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줄여버리는 주성분 분석은 아니었지만 그냥 성분 2개만 골라서 그 시각화를 했었던 거예요. 어, 이렇게 그 샘플이 몇 차원이냐라고 얘기할 때 차원은 샘플의 특성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몇 차원이냐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일반적으로는 테이블 형태는 행과 열이 있으니까 2차원. 만약에 그 엠리스트와 같은 이미지이거나 그죠? 혹은 우리 과일 이미지처럼 이미지들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는 이미지 한 장이 이렇게 2차원 평면이고 2차원 평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3차원. 그죠? 데이터 프레임은 3차원인데 데이터의 차원은 데이터의 차원은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784차원. 픽셀이 784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이라고 하는 용어 조금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표에서 행과 열을 의미하는 차원인 거냐, 넘파이 배열의 차원인 거냐, 넘파이 배열이 2차원 배열이냐, 3차원 배열이냐, 4차원 배열이냐, 이때의 그 배열의 차원과 샘플의 차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의 차원은 샘플의 특성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음. 그래서 그 실제로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리스는 4차원 데이터인데 4차원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2차원 데이터로 줄여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두 개만 갖는 데이터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2차원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예측을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네 개의 특성을 다 사용할 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데이터의 특성 개수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 샘플의 차원이 너무 커서 훈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성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 분산이 가장 큰, 분산이 가장 큰 축들을 찾아서 그 축들 중에서 일부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처럼 2차원 데이터인 경우에 주성분이 여기 2차원이면 주성분도 두 개가 나와요. 2차원이면 주성분도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축만 선택을 하면 1차원으로 차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이해, 이해되십니까? 주성분 분석 자체는 좌표축을, 좌표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회전을 시키느냐?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 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만, 혹은 아니면 가장 큰 축 두 개만, 3차원이면 뭐 두 개만, 5차원이면 뭐 세 개나 네 개만, 10차원이면은 뭐 다섯 개나 일곱 개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산이 가장 큰 방향으로 좌표축을 회전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그 좌표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부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차원을 줄일 수가 있고 차원을 줄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주성분 분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코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코드를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PCA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fit 하게 되면 주성분들을 찾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 주성분들을 찾아주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그 주성분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건지 세 개를 선택할 건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된 주성분으로 뭐 회귀를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좀 약간 그 이론적인 내용만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 코드들을 가지고서 한번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여기서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찾느냐? 이건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분산이 가장 큰 녀석을 첫 번째를 찾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의 수직인 걸로 찾아요. 좌표축은, 좌표축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어떻게, 항상 좌표축은 두 개의 축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C1의 수직인 거는 C2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점이 정해지면.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정해지면, 그죠? 응? 예. 그래서, 그, 다시 지워라. 그 분산이 가장 큰 주성분을 먼저 하나를 딱 찾고, 여기가 이 원점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는 그 평균으로 하던가, 미디언으로 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데이터들의 중간값이 있겠죠. 예, 거기를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축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2차원인 경우에는. 근데 3차원인 경우에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이 원점을 지나는 거는
3차원인 경우에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선택을 하는, 다시 분산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투영하는 게 분산이 크냐? 아니면 요렇게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축으로 분산을 계산하는 게 더 크냐? 그걸 계산해보고 두 번째 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찾은 축이 가장 분산이 작은 축이에요. 네. N차원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그 축으로 분산들을 하게 되면 점점 데이터들이 모이게 돼요. 첫 번째 축은 데이터들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축은 그거보다 좀 좁게 분포하게 되는 거고, 가장 마지막 축은 그것보다 더 좁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이 얘가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을 하겠죠. 얘네들은 이 2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2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많은 정보들이 많이 소실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고 그 다음에 점점 거기에 수직인 축들을 찾아가면 정보들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점점 잃어가는. 첫 번째 축이 원래 정보의 가장 많은 정보들을, 그러니까 투영이라고 하는 게 일부가 소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장표로 갈까요? 어, 우리 투영이라고 하는 걸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음, 똑같은 3차원 모양인데,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온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 모양이 온전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직사각형으로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를 차원을 줄이면서도 얘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겠느냐. 그게 주성분인 거예요. 그런 주성분을 찾으려면 가장 넓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게 가장 정보가 덜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그 축에서 수직인 축으로 두 번째 분산이 큰 축을 찾는 거예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0분에 우리 저희 코드 직접 한번 만들면서 해보도록 할게요.